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지난달 25일에서 29일까지 한국과 캐나다는 연내 FTA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 통상장관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FTA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TPP 참여에 관해 거론했습니다. FTA와 TPP는 국가 간 또는 다자 간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자유무역에 대한 협의는 같은 내용입니다. 양국 간 FTA 협상 타결 소식은 없고 주변을 빙빙 겉도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FTA는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이고 TPP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참가국 간의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 중에 한국이 TPP 참여 의지를 밝히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캐나다 FTA 협상이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타결이 늦어지는 것이 TPP의 내용과 양국 간 FTA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캐나다는 TPP에 대한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TA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로 하고 협상이 진행 중에 새로운 형태의 협의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한국과 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결과 윤상직 장관과 에드페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FT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윤상직 장관, 최경림 통산차관보 등 6명이, 캐나다 측은 에드페스트 통상장관, 제럴드 리츠 농업장관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FTA 14차 공식 협상에서 시장 접근 분야와 협정문 분야 모두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한국과 캐나다 FT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진행된 FTA 협상이 끝난 후 발표한 내용을 인도네시아로 자리만 옮긴 후 같은 말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양국은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참여와 이에 따른 예비 양자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캐나다는 한국의 TPP 관심 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FTA 협상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TPP 협상을 같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TPP 협상은 참가하는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을 원하는 산업계는 먼저 한국과 캐나다 간 FTA를 타결한 후 TPP를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하퍼 수상이 합의한 것처럼 FTA 연내 합의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며칠간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차가운 북극 공기가 남하하면서 매트루 뱅크와 BC 지역의 기온이 차가워지고 있다고 밝히며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밤에는 영하 2도에서 3도의 추운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영상 2도에서 3도의 낮은 기온으로 체감온도는 약간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 겨울 캐나다 날씨가 업앤다운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몇 년간 태평양 연안 지역을 오르내리던 라니냐와 엘니뇨가 사라지고 스페인어로 공백이라는 뜻의 라나다 상태가 발생하면서 남쪽의 온난한 공기대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계속 접촉하며 강한 폭풍과 고요한 날씨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2월과 1월, 2월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엘버타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는 최근 눈 폭풍으로 일찍 겨울이 시작되었으며 BC주는 이번 주에 낮은 기온으로 겨울의 시작을 실감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올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평균 또는 평균 이하로 예측되면서 눈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라나다의 현상으로 갑작스런 겨울 폭풍에 동반한 눈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실시된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각국이 자기 나라의 학생들 성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학생들의 수학 과목 성취도가 계속해서 떨어져 한숨을 쉬는가 하면 한국은 성적은 좋지만 흥미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발표하자 순위평가 대상 65개국에서 13위를 차지한 캐나다 학생들의 수학 과목 성적에 대해 캐나다의 교육과 산업계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2012년 기준 한국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최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 학생들은 수학, 읽기, 과학 등 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학 부분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순으로, 읽기 능력에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학생들의 수학 과목 순위는 2009년 때보다 3계단, 2006년 순위에서 6계단 떨어지면서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는 518점으로 전체 평균 494점보다는 높았으나 두 차례 평가가 실시된 지난 9년 사이 14점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성적이 우수했던 아시아 국가에 뒤처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캐나다 교육계와 산업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영자협회 존 맨니 회장은 캐나다 교육 시스템에 경종이 울렸다면서 국가적 교육 비상이 걸릴 만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특히 수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 많은 인재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계는 현재와 같이 수학 교과 과정이 기초 과정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수학 교사의 수준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평가된 과학과 읽기 과목에서도 캐나다의 순위는 계속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기의 경우 지난 2000년 2위였던 순위가 6위로 뒷걸음질하고 과학은 지난 2006년 3위에서 이번에 8위로 낮아지면서 캐나다 학생들의 수준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평가 발표에서 수학 부분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흥미와 즐거움 등 학습 태도 부분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수학 영역에서 OECD 34개국 중 1위, 65개 전체 참여국 중 5번째로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취도 점수와는 별개로 학습 관련 태도를 의미하는 정의적 특성 지수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다른 국가 학생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감정적 스트레스를 일컫는 수학 불안감은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15번째의 높은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학교육 전문가들은 보통 수학에 대한 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수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떨어지는데 성취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등 동양권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수학의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입식 반복적인 수학 공부에 시달리면서 선행학습에 지쳐 나타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올해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캐나다는 9위, 한국은 4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 순위가 하락하면서 최근 불거진 국정원 관권 부정선거 의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 177개국을 상대로 정부의 부패 인식지수를 조사 분석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덴마크, 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2013년 CPI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55점을 기록해 전체 조사 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011년 43위, 2012년 45위 등에 이어 올해는 46위를 차지함으로써 3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9위를 기록했고 중국 역시 지난해와 같은 80위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8위로 한 계단 밀렸습니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은 175위로 공동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8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부패지수 하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권력 부패 현상과 관련이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리 혐의 기소, 국무총리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법무부 차관 성접대 동영상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CPI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로 점수와 순위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CPI는 조사 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 애널리스트 등 견해를 반영해 조사한다고 합니다. 올해와 내년 초에 걸쳐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보도를 2번 이상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3일 국제 유가가 하락 및 정체 상태를 벗어버리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경질유의 선물 유가가 배럴당 2.22달러 상승하고 북해산 브렌트유의 선물 유가는 배럴당 전일 대비 1.17달러 상승했습니다. 3일 거래된 뉴욕 석유 거래소의 원유 선물 가격은 서부 텍사스 경질유, 북해산 브렌트유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는 키스톤 엑스웰 송유관 남부 구간의 가동이 다음 달부터 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내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캐나다사가 미국 정부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키스톤 송유관의 가동이 내년 1월 3일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1일 수송 영역이 70만 배럴인 키스톤 X의 남부 구간의 송유관을 통해 원유가 이동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은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실시된 블룸버그의 사전 조사 결과 11월 29일 기준 미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5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최근 10주 연속으로 증가한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밝힌 것도 유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날 원유 가격 상승은 장거래 시작부터 재고 감소 소식이 전해지며 빠르게 상승하다 이란의 원유 생산 증대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며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오펙 총회 하루 전날인 12월 3일 이란 석유 장관이 이란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란은 내년에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캐나다의 키스톤 송유관 사업이 완성되는 내년 미국 내 석유 재고량의 증감과 이란의 석유 수출 재개라는 두 개의 현상이 내년도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에 잘 나가는 기업으로 소개했던 캐나다 항공기 제조회사 봄바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중국 지역 항공사인 차이나 익스프레스 에어라인에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3일 봄바디아 에어로스페이스사는 중국 지역의 항공사인 차이나 익스프레스 에어라인과 세대의 CRJ900 넥스젠 여객기를 계약하고 추가로 8대의 항공기 구매 옵션이 포함된 5대의 CRJ900 넥스트젠 항공기의 조건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귀주성 구이항에 위치한 차이나 익스프레스는 현재 11대의 봄바디아 생산 항공기로 지역 승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봄바디아의 주요 고객으로 이 항공사는 작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민간 소형 항공기로 중국 내 항공사업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번 계약은 미화 약 1억 3,400만 달러에 이르는 대형 계약으로 조건부 계약과 추가 8대의 CRJ900 넥스젠 항공기에 대한 옵션이 확정 주문으로 전환될 경우 이 계약의 가치는 미화로 약 7억 3,300만 달러로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차이나 익스프레스 측은 2016년까지 차이나 익스프레스의 전체 노선이 기존 노선의 3배에 달하는 약 90여 개가 되면서 중국 지방 도시의 60%에 취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캐나다 봄바디아의 중소형 항공기가 중국 내 민간 국내선 항공의 최적의 기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봄바디아 커머셜 에어크래프트의 사장인 마이크 알카몬 씨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인프라 지원 개선 및 중산층 확대로 인해 중국 내 민간 항공여행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차이나 익스프레스가 다시 한번 봄바디아의 신뢰를 가져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CRJ 시리즈 및 Q 시리즈 상업용 항공기 및 140대 이상의 봄바디아 제조 항공기가 현재 중국에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현재 봄바디아는 306대의 CRJ900 및 CRJ900 넥스트젠 항공기를 포함해 1779대의 CRJ 시리즈 항공기에 대한 확정 주문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 회사가 향후 15년간 생산할 양을 미리 주문받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계약 대수에 맞추어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봄바디아는 항공기와 기차 모두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제조사로 대형 항공기 시장이 대세인 미국의 항공산업에 비해 중소형 기종 항공기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는 캐나다의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비료 기업인 포타시가 전체의 18%에 달하는 1000여 명을 감원하는 등 군살 빼기에 나섰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인원 감축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포타시는 3일 캐나다 사스카첸주에 있는 본사에서 440명, 뉴 브런즈윅주 130명, 미국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각각 350명, 85명, 기타 지역 40명 등 총 1000명 이상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도일 포타시 최고 경영자는 포타시의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한 스텝을 하나씩 밟고 있다며 이번 감원이 계획된 구조 조정임을 밝혔습니다. 포타시는 탄산칼륨, 인산염 등 농작물 재배에 쓰이는 비료를 연간 1,700만 톤 이상 생산하고 있는 세계 굴지의 비료 회사로 이는 글로벌 생산량의 25%에 이르는 양입니다. 2008년부터 세계적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탄산칼륨 가격이 톤당 $1,000 수준까지 오르면서 2006년 9에서 14달러를 기록하던 주가가 2년 뒤 $240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주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지난 3일 기준 31.79달러를 기록했고 주 생산품인 탄산칼륨도 톤당 거래 가격은 350에서 400달러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호주 BHP 빌리턴이 지난 2010년 8월 포타시를 인수하기 위해 390억 달러의 인수를 제시했지만 낮은 인수가를 이유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포타시 측은 지금 당장은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으로 위축되는 분위기이지만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농작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글로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상선이 G6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들과의 컨테이너 부분 서비스 협력을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서안 및 대서양 항로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이 G6 얼라이언스와 함께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상선은 4일 G6 얼라이언스와 아시아, 미주 서안의 12개 서비스 노선을 운영하기로 하고 76척의 선박을 투입해 27개의 항구를 기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서양 서비스에는 42척을 투입해 미국과 캐나다, 파나마,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에 위치한 25개 항구를 기항하는 5개 서비스 노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대상선 측은 이번 네트워크 확대로 미주 서안과 대서양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화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운송시간 또한 단축하게 됐다며 각 항로에 가장 적합한 선박을 배치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아시아와 캐나다, 미주 서안 서비스, 대서양 서비스 등은 내년 2분기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G6는 현대상선이 소속돼 있는 뉴월드 얼라이언스와 그랜드 얼라이언스가 합쳐진 아시아 유럽 항로의 새로운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대상선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일본, 독일, 홍콩 등의 6개 해운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엘버타주의 캘거리와 밴프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캐나다 대표팀의 출정식과 환영식의 개최 도시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캐나다 국가대표팀들의 환송 파티가 밴프와 캘거리에서 각각 개최된다고 합니다. 엘버타주의 캘거리와 밴프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캐나다 팀의 출정식과 환영 파티 개최지로 확정되었다고 캐나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4년 셀레브레이션 오브 엑설런트로 명명된 캐나다 소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팀 환송 파티와 동계올림픽 환영식과 퍼레이드를 각각 밴프와 캘거리에서 1월 11일과 그리고 5월 초에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출정식과 환영식은 충분한 보상도 없이 국가의 명예를 위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 선수들을 치하하고 환영하는 자리라며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명예로운 운동선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참석한 런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마크 투룩 버리 씨는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며 캘거리 출신으로서 밴프와 캘거리에서 선수단 출정식과 환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캘거리의 낸시 시장은 1988년 캐나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캘거리는 캐나다 동계소표체의 메카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환송과 환영의 장소로 최고의 도시라고 말하며 환영식 준비에 만반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올림픽 환송과 환영 파티는 지난 2006년 트윈 동계올림픽부터 축제처럼 치러지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법원에 의해 추방령을 받은 범죄자들이 본국에서 송환 인도를 거부하면 별수 없이 캐나다에 그대로 거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소아 성추행범이 본국인 이라크가 인도를 거부하자
캐나다에 그대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형이 확정되면 캐나다 이민국은 본국 송환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출신국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 추방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금형 선고가 없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소아 성추행범으로 형이 확정되어 캐나다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본국인 이라크에서 인도를 거부하며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엘버타주 캘거리에서 방면되어 거주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주 소아 성추행범으로 형이 확정되어 추방 명령을 받은 라마단 사둘라 압둘라하가 2011년부터 구금되어 있었으나 출신국인 이라크가 송환을 거부하며 최대 구금 기간을 넘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라하는 현재 캘거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방면 통보를 받은 캘거리 경찰은 방면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면 조건은 18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접촉 금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범죄자 신상 공개 조건에 맞지 않아 시민들에게 주의성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경경비대는 일부 국가에서 국제적 협약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인 범죄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이들의 구금기간 초과로 인한 방면은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아동 착취 반대 단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자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양하고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C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직장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C주 내 직장 만족도가 높은 기업들의 이름도 공개되었습니다. 비즈니스인 밴쿠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9%가 현재 직장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21%는 현재 직장이 자신들이 꿈꿔왔던 직장 분위기와 매우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근접하고 있다는 대답도 34%가 나왔습니다. 직장에 만족하는 원인으로 제일 많은 대답을 얻은 것은 역시 월급입니다. 응답자 중 57%가 현재 직장에서 받고 있는 월급과 상여금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승진 기회가 많다는 것과 그리고 다양한 지원 혜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만족도가 높은 기업도 설문조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일렉트로닉 아트사와 포티스 BC, 룰루레몬과 RBC 뱅크 등이 순위에 올랐으며 공기업에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받는 BC 하이드로와 밴쿠버 시청, BC 주정부, UBC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캐나다의 프랑스어 일간지 라프레스가 한국의 K-팝 그룹인 지드래곤을 극찬했습니다. 얼마 전 싸이의 유튜브 열풍이 지나간 후 K-팝에 대한 후속 주자로 지드래곤을 집중 조명한 것입니다. 라프레스는 지난달 29일 완벽한 K-팝 스타라는 제목으로 지드래곤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드래곤을 아시아 뮤직 어워드 마마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가수이며 미시 엘리엇, 저스틴 비버 등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 K-팝 스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지드래곤이 정규 2집 쿠데타에서 디플로 바워 등 세계적인 해외 뮤지션과의 음악적 교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드래곤의 글로벌한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말미에는 저스틴 비버와 함께할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남다른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라프레스는 지드래곤에 대해 완벽한 K-팝 스타가 될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호평하며 음악과 춤, 외모 모든 것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지드래곤의 특유의 매력적인 스타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트위터 230만 팔로워를 가진 아시아의 스타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라프레스는 지드래곤은 영어를 잘 구사하는 데다 굉장히 외향적이며 한국 솔로 가수 중 해외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큰 가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이동통신업계의 요금 인하와 경쟁 구도를 유도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C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로저스, 벨, 텔러스 등 소위 빅3를 불리는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통신시장의 다각화와 신규 업체 진출을 촉구하는 TV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신문과 라디오, 주요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시작했으며 이달 들어 TV까지 광고를 확대해 총 9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TV 광고는 대형 이동통신사들은 전파 시장의 85%를 차지한다며 캐나다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동통신 요금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출연자들이 더 많은 선택과 싼 요금, 보다 나은 서비스 등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빅3를 대표하는 캐나다 이동통신협회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는 특정 산업을 공격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상원의원이 아침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의사당 구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메오 덜레르 상원의원은 3일 오전 졸음운전으로 의사당 내 분리대를 들이받아 자신의 승용차와 분리대가 손상을 입은 사고를 냈습니다. 덜레르 의원은 충돌 순간 에어백이 터지며 충격을 받았으나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덜레르 의원은 최근 심한 수면장애를 겪었으며 지난 1994년 군 재직 당시 르완다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목격한 비극적 학살 현장의 충격으로 아직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 계속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브츠포드와 미션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인 에브츠포트 미션 타임즈가 폐간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지역 내 블랙프레스가 인수했는데 블랙프레스는 경쟁사인 에브츠포드 뉴스도 소유하고 있어 매각 당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에는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에브츠포드 미션 타임즈 직원을 위로하는 독자들의 위로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노스 밴쿠버에서 올해 첫 번째 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남성으로 이날 오후 1시경 세인트 조지 에비뉴의 가정집에서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그의 차량을 수색 중이나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 웨스트민스터 고등학교가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연 80만 달러의 예산 중 이미 90%를 누적된 적자를 메우는 데 지출해 단돈 6만 5천 달러만으로 한 해를 운영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지난 11월 30일 배포한 뉴스레터를 통해 2013년, 2014년 예산이 모두 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학교 학부모회는 아직 학기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내년 여름방학 때까지 학교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종잡을 수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현재 학교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배당되는 주정부 교육부의 추가 예산을 기다리는 한편 이해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가 학교 측의 희망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는 폐쇄되며 학생들을 인근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고 합니다. 엘버타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리즐리 곰의 올 한 해 사망 건수가 작년에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엘버타 지역 통신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사망한 그리즐리 곰의 수는 29마리로 지난해보다 거의 2배가 넘으며 이는 지난 10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엘버타의 그리즐리 곰은 지난 2010년 단 700마리만 남은 것으로 조사되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그리즐리 곰의 사망 원인은 정확하진 않지만 인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곰들이 즐겨 먹는 베리류의 작물들의 작황이 좋지 않아 곰들이 사람들의 거주지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사망 건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나서지 않아도 편안하게 거실에 앉아 캐나다의 국립공원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구글 맵에서는 밴프 국립공원의 레이크 루이스와 존스턴 캐년, 뉴펄랜드의 그런스원 국립공원, 오타와의 리도우나 등을 비롯한 50여 개의 국립공원과 유적지를 인터넷으로 둘러볼 수 있는 버추얼 투어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공원청과 구글의 협력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구글 맵팀은 많은 지역을 사람이 카메라 장비가 설치된 배낭을 메고 직접 걸어 촬영을 진행했으며 캐나다 구글 맵팀이 도로를 벗어나 사람이 직접 촬영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구글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랜드 캐년과 후지산 등 각국의 유명 지역이 이미 촬영되었거나 촬영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 버추얼 투어를 확인하려면 구글 맵에서 장소를 입력한 뒤 노란색의 사람 모양 패그맨을 지도 위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레드디어 쉐라턴 호텔에서 열린 2014년 엘버타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앨리슨 레드포드 주수상이 재신임되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리더십에 손상을 입을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던 레드포드 수상은 약간 심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날 신임 투표에서 77%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의원들의 큰 박수에 손을 들어 화답하며 자신과 보수당은 계속 전진할 것이며 엘버타 시민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신규 항공사가 비시주 북부를 연결하는 내륙 항로에 초저가 항공편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제트라인스라는 신규 항공사는
새로운 초저가 항공 서비스를 내놓기로 하고 기존의 항공사가 소홀히 하는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제트라인사는 프린스 조지와 프린스 루퍼트 지역의 공항들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밴쿠버에서 프린스 루퍼트까지의 평균 232달러인 기존 항공사 요금에 비해 제트라인스는 동일한 노선의 항공 요금을 93달러로 책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웨스트젯 항공사는 밴쿠버와 테라스의 노스트 웨스트 공항 사이를 하루에 2번 운행하는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오던 BC 페리가 고위 경영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던 특별 보너스 플랜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새로운 급여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페리 측은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연간 9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방침에 의해 BC 페리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코리건 CEO의 총 급여는 2012년에 91만 5천 달러에서 2014년에는 50만 730달러로 크게 줄어들게 되며 고위 경영자인 글렌 슈버츠 씨와 로버트 클락 씨의 급여도 각각 20만 달러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인 신민당의 아드리안 덱스 대표는 즉각 반발하며 높은 연봉을 비난받고 있는 BC 페리 측이 말만 바꾼 것일 뿐 높은 액수의 보너스를 계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BC 페리는 고위 임직원에게 여전히 터무니없는 높은 급여를 지불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의 조던 베이츠만 BC 지부장도 보너스 삭감 규모가 충분치 못하다고 말하며 그도 역시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즈뉴스입니다. LA의 한인 음식점들은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시간에 해피아워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주문하는 음식값은 반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음식을 잔뜩 주문한 후 집으로 투고해 가는 것을 대해 업주와 고객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LA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달 29일 LA 한인타운의 한 맥주집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해피아워 시간대에 안주로 시킨 음식이 많이 남아 포장을 요청했지만 종업원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내 돈을 주고 산 음식을 왜 못 가져가게 하냐고 따졌지만 업소 규정상 해피아워 시간대에 주문한 음식은 포장이 불가하다며 투고 시에는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A씨는 종업원과 한동안 말다툼을 벌이다 기분이 상한 채 업소를 나갔습니다. 고객 확보 마케팅 전략으로 해피아워를 활용하는 업소가 늘어나면서 남은 음식을 둘러싸고 업소와 고객 간에 예기치 못한 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갖고 가겠다는 고객과 그럴 수 없다는 업소의 주장이 맞서는 것입니다. 고객은 값을 지불하고 주문한 건데 남은 음식을 왜 못 가져가게 하냐는 것이고 업소 측은 해피아워 시간에 잔뜩 주문했다 가져가기까지 한다면 손해보는 장사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객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아워 시간에는 포장 불가능 또는 포장 요구 시 추가 요금 등의 내용을 고객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황을 타개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기기 위한 LA 한인의 비즈니스 단면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아시아나 항공의 여객기 사고 시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인종 비하적으로 바꾸어 보도하면서 방송사고를 냈던 오클랜드의 KTVU 방송국이 이에 대한 사과의 차원에서 미국 내 한인 석세스 스토리를 주제로 제작한 다큐 방송 시사회를 가졌다고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성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은 리얼리티쇼 서바이버의 동양인 최초 우승자로 잘 알려진 권효 씨가 출연해 한인사의 올드타이머이자 자선사업가로 활동 중인 이종문 엠벡스 벤처그룹 회장, 49얼스 공동 구단주 유기돈, 할리우드 스타 데니얼 대김, 인종차별 에피소드를 담은 만화 앵그리 리틀걸로 주목받은 카툰니스트 릴라 등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8일 첫 방송을 앞두고 오클랜드의 KTVU 방송국은 2일 시사회를 열고 프로그램 제작 동기와 과정 등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탐 라포니 KTVU 부사장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 후 방영된 본사 뉴스가 한인사회에 무리를 빚은 점을 사과하는 자리에서 한인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약속했었다며 이번 방송이 주류 사회는 물론 한인 후세들에게도 교훈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KTVU 측의 사과문을 받아내고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촉구해온 구태용 회장과 임원진은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한인사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임 PD가 제작한 이 방송은 오는 12월 8일, 11일 오후 7시 30분, 13일 오전 11시에 각각 30분씩 반영된 후 KTVU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DVD로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책임한 부모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토론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일 온타리오주 가족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체불 수준이 현재 총 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지난 4년간 체납된 금액도 5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 온타리오주 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체납하는 경우 법적 강제력 동원을 통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며 체납된 자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개인 은행 잔고를 동결하지는 않지만 잔고에 대한 차압 절차는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납된 자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가압류, 여권 취소, 연방정부로부터의 세금 환급에 대한 압류 등 여러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수단이 있더라도 양육비 자체가 없으면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으며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당사자가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약 스캔들로 실권을 박탈당해 식물시장으로 전락한 라포드 토론토 시장이 내년 1월 1일 미국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국경에서 퇴짜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토론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9일 일간지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마약 흡연을 시인한 포드 시장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경관리 당국 관계자는 마약 흡연은 입국 불허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마약 사범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드 시장은 마약 흡연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으나 토론토 경찰은 기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드 시장은 새해 정초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북미 하키리그 토론토 메이플립스와 디트로이트 레드 윙스 간 야외 경기를 보기 위해 미국행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한 변호사는 국경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며 미국행을 포기하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lam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